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나이에 비해서 고단수일까요? 금강산 내의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며 우리한테는 으름장을 놓더니 미국한테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각별하다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발톱은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이번 연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겠답니다. 새로운 계산법을 연말까지 내놓으라는 거죠. 언제까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지켜봐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추가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춘재가 자백을 한 가운데 이 8차와 10차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자백을 하면서 윤모 씨가 20년간 수감을 또 한 사실까지 겹쳐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네. 이 이제 관련 이 증거물을 가지고 DNA 채취를 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예, 당시 8차 사건에 뭐 토끼풀이라든지 이 풀이 있었고 뭐 이제 뭐 창호지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는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국과수에 의뢰한 게 좀 시기가 일렀는데 네. 정밀 분석을 여러 차례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춘재의 DNA 뿐만 아니라 어떤 네.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수정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8차와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금 브리핑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DNA가 검출이 안 됐다 그런 얘기는 지금 이제 국과수에 넘긴 증거물에서 DNA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10차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남성의 DNA도 확보가 안 된 거고요. 정확히 네. 얘기하자면 8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국과수에다 그럼 무슨 증거를 보냈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잖아요. 그 국과수에 보낸 증거가 토끼풀. 이건 사실 토끼풀은 그 당시에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네. 또는 이제 시신은 발견 안 됐지만 야산에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네. 주변에 있었던 토끼풀이라고 쳐도 네. 사실은 이게 범인과 연관된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을 알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요 이제 증거물이라고 보냈던 게 창호지인데요. 네. 이 창호지는 8차 사건이 주거에 침입해서 결국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보니까 당시에 주거 침입 범죄들이 그 지점에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집에 절도를 하러 들어갔던 그 집에 이제 창호지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집에 있는 창호지도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이춘재를 특정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네.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윤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 윤 씨라는 분의 재심을 이제 받게 만드는데 이춘재의 증거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별로 크게 의미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 네. 사실 8차 사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전까지는 총 10건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 8차 사건은 모방범죄였고 그리고 그때 범인은 윤모 씨라는 사람이 잡혔고 20년간 복역했다가 지금은 풀려났던 그런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다가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했다라고 자백하면서 지금 상황이 급반전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윤 씨라는 사람이 20년간 억울한 옥살을 한 거 아닌가라는 데 지금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런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8차 사건뿐만 아니라 10차 사건의 DNA도 넘겼다는데 예. 10차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0차 사건 같은 경우는 1991년 4월 3일 날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10건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때 피해자는 누구시냐면 권모 씨였는데 당시 69세였어요. 아하.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네.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고요. 경찰은 이것도 화성 연쇄살인범의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DNA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DNA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현재까지 10개 이제 10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DNA가 발견된 것은 3차, 4차, 5차, 7차, 9차 5건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2건은 증거물이 없어요. 1차하고 6차는 증거물 자체가 없고요. 네. 나머지에서 아직까지 DNA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는 이제 경찰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춘재 범행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야 된다. 저는 이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 단순히 거기서 DNA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냐 이렇게 단정 짓기도 아직은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마 증거를 수집해서 범죄 행위를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확실한 증거, 즉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사건은 5건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사건은 그럼 이춘재 자백에 오롯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재심 사유로 들 수 있는 건 새로운 진범이 나타났다. 즉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하나로 들 수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재심을 준비하는 측에서 활동할 만한 여지가 다소 적고요. 대신 아하. 경찰의 수사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경찰도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춘재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네. 이춘재의 진술 외에 보강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재심 사유로서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인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 네. 그 입증의 정도는 확정 판결로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도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증거로서 입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가 확정 판결에 준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재심을 특히 8차 사건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윤 씨 측 변호인이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경찰이 권리구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로 일부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와 구속영장 등 서류 9건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건데 네.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되는 것 외에도 증거 목록도 같이 공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신문을 진행했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될 것 같고 네. 입건을 하게 되면 범죄 인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네. 최초에 이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가 그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가 송치서에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윤 씨를 최종적인 범인으로 지목했는지 이런 서류들도 같이 공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0차례인데 그중에 확실한 증거는 5건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춘재는요.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게 총 14건이에요. 그러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0건 말고도 4건이 더 있다는 건데 그런데요. 그럼 나머지 4건에서도 최단배 변호사님 증거가 다 부족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이춘재가 자백한 다른 4건 중에서 한 건이 1989년에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김모양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김모양이 휴가 중에 실종을 했는데 나중에 뭐 신발, 실내화, 책가방 등 유류품 10점이 발견이 됐어요. 인근 야산에서. 어허. 근데 10점 중에서 7점을 그 당시에 감정 의뢰를 했고요. 이 7점 중에서 3점에서 인혈 반응, 사람의 혈액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인혈 반응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인혈 반응만 나왔을 뿐 혈액형까지는 판정이 불가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보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네. 이 당시에 유류품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유류품이 발견됐다라고 통보도 하지 않았고 인혈 반응이 나왔으면 혈액형을 검출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어떠한 타살이라든지 이러한 사건으로 봤어야 되는데 단순 실종으로 종결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큰 것 같아요, 이수정 교수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앞서 인혈 반응은 나왔지만 혈액형은 판정 불가 이럴 수는 또 있는가 봐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이미 혈액형이 오류가 났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요.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액형을 추출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제 추출할 때까지 혈액형의 어떤 샘플의 양 이런 것들이 꽤 많이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혈 반응이 나온 증거물 안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초등생의 속옷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초등학교 아이가 집을 나가가지고 속옷에 뭐 출혈을 피가 묻을 만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증거물을 확인을 하고도 이 사건을 그냥 가출 사건으로 취급을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아하. 이런 종류의 이제 예컨대 지금 8차 사건의
윤모 씨의 이제 재심 청구와 연관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당시의 증거물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연유에 지금 이런 이제 뭐 초등생 실종 사건처럼 애당초에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제 수사의 관행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적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8차 사건에서도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던 그런 이제 연관성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지금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이제 9살짜리가 실종이 되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혈흔이 묻은 증거물도 현재 전부 다 증발하게 이렇게 이제 수사를 했던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뭐 주요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름대로. 네. 사실 이 부분은 국가가 정말로 책임지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북한이 우리를 쉽게 못 넘보는 이유가 중학생들 무서워서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요즘 중학생들 이렇게까지 무지합의하고 무섭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뭐 저희가 뭐 중2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중2병이라고 하면 거친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표현하는데 네. 사실 뭐 이건 대부분의 귀여운 표현이고요. 이 영상을 앞으로 보실 때 이 중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또래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또래가 밑에 깔려 있고요. 그 위에 앉아서 주먹을 날리는 또래 학생. 어유. 이번엔 발길질까지 합니다. 네. 자, 아파서 고통을 느끼는 학생에게 멱살을 잡고 겁에 질린 이 학생을 다시 또 아유. 때려 눕히고 발로 찹니다. 자, 머리를 끄집어내고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뺨을 때리고 주먹을 날리는데 이 앞에서 지금 보이는 게 다른 학생이 V를 그리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다리를 넘어뜨리고요. 자, 이렇게 넘어져서 아파하는 학생의 목을 졸라 결국 이 학생이 기절을 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기절한 학생을 어머, 그냥 세상에.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기절했다 깨어나는 모습인데 아이고, 비틀비틀해요, 지금. 예, 이렇게 힘겨워하는 학생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여러 명이서 지금 우통벗은 저 학생들이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학생들은 대체 무슨 사이고 최진봉 교수님 대체 이유가 대체 뭡니까? 왜 저런 잔혹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때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도 우리가 이 비슷한 얘기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사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또래 학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우통을 벗고서 저렇게 연약한 학생 한 명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1차적으로 뭘 시켰냐면 술을 강제로 먹여서 술을 안 먹겠다는 아이를. 아이고. 그러니까 구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구토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있어서 이제 집에 갔어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는, 당연히 전화 안 받죠. 맨날 저렇게 괴롭히고 때리는데 전화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았다고 그 학생의 집에 찾아와서 주차장에 간 거예요. 그 저기 시킨 적이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네. 그 학생을 주차장으로 내려오라 그래서 또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실신까지 했다고 그래요. 실신했는데 그걸 깨워가지고 또 폭행을 하고. 아주 무자비한 폭행을 반복했다는 걸 보면 네. 이유도 없이, 그리고 좀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걸 또 자랑스럽게 올렸어요, 자기들 SNS에. 저런 행동을 한 걸 보면 이건 정말 조직폭력배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지금 자기들끼리 저 폭행하는 장면을 아마 휴대전화로 찍은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저 영상에는 폭행 당시에 끔찍했던, 잔혹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 장면,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맞았대요. 엄마는 아직 못 봤어요. 이게 이제 지금 연합뉴스에 나간 걸 보면 난리 날 거예요. 이건 보면은 경악할 정도로 지금 이게 뭐 참혹한 거고, 지금 현재 아이는 멘탈이 온 상황이에요. 집도 있기 싫고, 학교도 있기 싫고. 그래서 앞서 영상을 보면요, 마치 격투기 기술을 하는 것처럼요, 비틀비틀하는 그 피해 중학생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무슨 기술이나요? 그 종합격투기에서 쓰는
그런 기술 같은 걸 뒤에서 목 부분을, 사실 목 부분은 급소입니다, 급소. 그것을 압박을 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피해 학생 부모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잖아요. 하루가 멀다고 두들겨 맞았답니다. 그 아이들한테요.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은 저 장면 보면서요, 정말 무슨 성인 조폭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폭행의 강도라든지 폭행이 지속된 기간을 보면 이거는 그냥 중학생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도가 지나칩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가해 학생 6명이 이 피해 학생을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저렇게 폭행을 해왔고요. 네. 이 피해 학생이 지난 7월에는 이 폭행으로 인해서 갈비뼈와 손마디가 골절이 돼서 한 달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당해왔던 이 폭행이 그 지속성과 강도를 봤을 때는 정말 성인인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것도 끔찍할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강해왔는데 과연 학교는 뭘 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학교가 알았는가? 학교 측은 학부모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폭행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피해 학생이 믿을 수 있는 곳이 학교 말고는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처벌이 가해 학생들을 처벌을 했는데 이 처벌도 너무 솜방망인 게 가해 학생 한 명은 교내 봉사 3일, 가해 학생 다른 한 명은 출석 정지 5일. 과연 피해 학생과의 가해 학생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학교는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학교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 얘기 들으면 학교에서 그러겠죠.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우리도 인력이 없어요. 그럼 할 겁니까? 학교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게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폭행은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가 하면 학교에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어가고 학업에 관심이 없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내면에 깊이 있는 거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졌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7월에는요. 갈비뼈가 부러졌다 했는데 갈비뼈 세상에 갈비뼈 넉 대가 골절 부러졌어요. 저게 학생들입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한 명의 가해 학생은 교내 봉사 3일, 또 다른 학생은 출석 정지 5일째 뭐 하자는 거예요, 이 학교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학교가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장소입니까? 그러려고 학교가 있는 거예요? 전인 교육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공부 잘할 것 같으면 학교 뭐하러 갑니까? 학원에 가서 하면 되지. 열심히 혼자 공부해서 점수 잘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뛰놀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선생님들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아까 인터뷰 나왔잖아요. 학교 관계자. 그 학생이 제대로 학교 수업에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적응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얘기도 나눠보고 상담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학생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또 저런 정황이 있었을 때는 제가 볼 때 저 학생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겠지만 위험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주변에서 몰랐겠습니까? 담임선생님이. 그걸 몰랐다면 담임선생님이 정말 학생들에 관심이 없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선생님들이 정말 또 학교 당국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교내 봉사 3일, 뭐 출석 며칠 정지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점점 신체는 커지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엄벌을 처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학생들이 좀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처벌을 좀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도 좀 함께 살펴보는 네. 그런 안전한 장소가 돼야 부모님들이 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런 안심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 건물에 고스란히 붙여져 있는 그 구호 보셨어요? 즐거운으로 뭐 시작되는 구호인가 봐요, 학교가요. 근데 보세요. 저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뭐가 즐거워요? 이 아이는 1년 6개월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즐거운? 여기가 즐거운 학교입니까?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분통이 터지고 또 걱정되는 게 저 또 중학생들이라고 또 솜방망이 처벌할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가 적용되는데 그 범행의 집단성, 횟수와 정도 면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죠.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만 14세 미만, 일부는 만 14 이상으로 보입니다. 통상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에 만 14세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공동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처분, 즉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처분에 이르게 되면 실질적인 형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 점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처분을 한다고 해서 내 신변에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인의 경우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처분 과정에서도 이 아이들에게 이 구속과 유사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제도가 있습니다. 범행의 정도가 중할 때는.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소년의 경우에도 소년원 송치, 단기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장기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도 있습니다. 물론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은 갱생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성인의 경우 교도소, 구치소와 완전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감금된다는 점에서는 사실 일치합니다. 네. 즉, 이 소년의 경우에도 범행이 중대할 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가족과 떨어져서 상당 기간을 구금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수정 교수님 저 장면 보면서 물론 분노도 분노입니다만 진짜 진심으로 걱정돼요. 이제 중학생인 아이들이 벌써부터 저런 짓이나 하고 다니고 나중에 커서 진짜 우리 흔히 하면 뭐가 될 거예요, 진짜 쟤들이 진짜. 저도 이제 지금 이 사건이 사실 첫 번째 뭐 유일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런 집단 폭행 동영상이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게 뭐 지난 한 3,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렇죠. 지금 이제 대다수의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에서 이제 피해자 가해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교육부에서 지금 이제 중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자그마치 같은 학교에서 1년 반 정도 유지된 폭력 행위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해자가 여러 명의 네. 집단 폭행인데 더군다나 선생님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학업 부적응이 있다라는 사실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제가 눈여겨봤는데요. 내면에 깊이 있던 것은 몰랐죠. 몰라도 되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이들 교육이라는 게 그냥 국어, 영어, 수학을 가리키는 것만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면에 깊이 있는 것을 선생님들은 몰라도 되게 만든 현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면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상담소를 대폭 확장을 하고 전문가들을 뭐 고용을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아이들에 대한 뭔가 예방적 차원에서 이 일이 지속되지 않게 피해자는 구조를 하고 가해자도 역시 교육의 대상은 마찬가지니까 이거를 지금 소년사법제도에다 맡겨놓으니까 처벌 엄벌만 하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법제도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걸 좀 더 심각하게 그러네. 생각해야 될 거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당면한 과제가 입시 과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중학교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이거를 포기하고서는 입시는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건은요. 정말 일단 학생들, 가해 학생들 보면요. 아까 행동 보셨죠? 건들건들합니다. 정말 조폭 같아요. 그리고요. 또 비겁해요. 몰려다니잖아요. 정말 조폭처럼 때로 몰려다니면서 힘없는 피해 학생들 때로 공격하고 때로 폭행하고 이런 비겁한 일을 저질렀고요. 성인 조폭 뺨치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일단 가해 학생들 부모님 자식 잘못 키운 죄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피해 학생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경찰도 이 피해 학생에게 스마트워치만 지급하면 답니까? 지속적으로 이 피해 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더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뭐 하는 겁니까? 선생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학생의 부모님도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하고 말로 끝날 게 아니에요. 좀 더 자식에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혹한 지옥 같은 삶에 시달렸을 거예요. 정말 어른들의 총체적인 이 무책임이 만든 비극적 사건이었다는 생각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죄가 있다면 사랑한 죄밖에 없다. 마치 영화 대사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얘기는 누가 한 것이냐. 자신과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려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 여배우의 얘기입니다. 어허. 이 여배우는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네. 남자친구를 향해서 승용차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승용차를 돌진하거나 아이고. 아니면 본인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간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또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해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이 남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의 혐의로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어허. 상당히 이 자체 얘기가요. 진짜 무슨 영화나 드라마 얘기 같은데 이게 실화 맞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실화입니다. 어허. 실제 실화고요. 더 조금 놀랐던 것은 네.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어허, 그 네.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모 연예인이죠. 네.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허. 그리고 점점 그 내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네. 이 말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고 네. 그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재판부가 지금 적고 있어요. 판결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여배우의 행동이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데이트 폭력 수준을 좀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상습적이란 말은 뭔가 만나는 남성들마다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아마 집행유예를 선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는 김기혁 아나운서 이 판결 기사가 그 여배우의 실명은 공개 안 되고 영어 이니셜로 공개가 됐었잖아요. HC라고. 그러면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면서 H씨, 이 여배우가 누구냐, 이제 의혹이 막 증폭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H씨가 당시에 인터넷 생방송을 본인이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팬들과 소통을 하는 그 대화창에서 그 H씨가 당신이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게 그래요? 됩니다. 어. 이 배우의 이름을 지금 실명을 밝힐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H 여배우가 바로 하나경 씨인데요. 이 사람이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이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막 팬들과 이 방송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나는 내가 인터넷을 안 해서 내 소식이 올라온 건 모르겠다. 네. 그게 내 기사냐? 내가 뉴스에 난 건데 전혀 몰랐다. 네. 나중에 방송을 마친 후에 내가 그 기사를 검색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 지금 남자친구 없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어허. 라면서 이제 의혹을 해명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게 점차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자신이 지금 검색어 실시간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생방송을 잠시 중단을 합니다. 네. 잠시 중단을 하고 30분 뒤에 다시 재개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경 씨가 그 기사를 보고 오느라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기사 속 인물이 제가 맞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예,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경 씨라는 사람 지금 제 뒤로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경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얼굴 본 것 같기도 한데 하나경 씨가 대체 누구예요? 예, 그 프로필을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1986년생이고요. 네. 배우 겸 방송인입니다. 그리고 데뷔는 2005년 MBC 드라마 추리 다큐 별순검으로 데뷔를 했고요. 영화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망 좋은 집, 터치 바이 터치, 레슬링 이런 영화들에 다수 출연을 했고 가장 유명한 게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2012년에 청룡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이제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꽈당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저때 장면인가 이 장면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입고 예, 맞습니다. 해당 예. 드레스를 입고 포토존에 섰는데 거기서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또 워낙 이 드레스가 노출이 심한 의상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정말 그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거든요. 실시간 1위로 올라가면서 아마 이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고 현재는 이제 아까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 모 인터넷 방송이에요. 거기서 이제 진행자로 BJ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처럼 그
영화제 꽈당녀라는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 얼핏 봤던 기사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실제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개인 방송에서 이른바 데이트 폭력 여배우가 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사 저 맞고요, 여러분. 네, 지금 다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7월 유흥업소 호빠에서 전 남친을 알게 됐고요. 제가 돈을 쓰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 친구가 쏜다고 해서 간 거예요. 거기서 돈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그 친구가 놀러 오라고 쏜다고. 그래서 우연히 갔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귀었고요. 잘 사귀다가 11월 달에 같이 아파트 같이 들어 동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2018년도 1월 달에 어학연수 간다 그러길래 많이 제가 뒷바라지 해줬고요. 이 기사만 보고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은 아 나쁜 년 미친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여러분? 저 완전 당했어요. 진짜 당했어요.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애둘러 설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직접적으로 그 남성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를 그 실제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만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밝혔고요. 그 만난 연도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그 남성과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밝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박성배 변호사님 오히려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심경을 좀 밝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여배우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을 한 뒤에 기사가 조금 과대 포장됐다.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하겠다라면서 교제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2017년 7월에 이 남성을 처음 만나게 돼서 교제를 시작했고 네. 2018년 10월에 식당에서 말다툼을 했는데 이 남성이 그냥 나가버리더라.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서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왔더니 이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더니만 내 차 앞으로 걸어오더라. 내가 치려고 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더니 울면서 헐리우드 연기를 하더라. 즉 차로 치려고 했던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죠. 좀 과한 액션을 남자가 오히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리우드 연기에는. 예. 뿐만 아니라 자신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목 조른 적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해명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당한 게 오히려 자신, 아까 그 방송에서도 이른바 공사당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뭐 그게 어떤 뜻인지 저희가 정확히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도 많이 어떤 금전적이나 그런 피해를 당했다죠. 그런 뜻을 좀 읽힙니다. 네, 뭐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내가 그 사람을 고소를 했다 이렇게 현재는 주장 중이에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정말 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뭐 고민을 안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공박이 심한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은 지금 이 공박까지를 포함해서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어떻게 났느냐? 특수 협박, 특수 폭행 다 인정됐고요. 아하. 심지어는 명예훼손까지 인정이 돼가지고 물론 집행유예가 나서 지금 이 방송을 또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뭐 집행유예와 함께 났던 게 뭐냐? 징역 8개월이에요. 징역 8개월을 만일 집행유예가 안 나왔으면 방송도 못하고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러나 여차저차 해가지고 관대하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피해자에게도 완전히 책임이 없지 않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죄명에 보면 명예훼손이 있는데 지금 네. 개인 방송하면서 또 지금 명예훼손을 하는 네. 비슷한 상황을 또 연출하는 이런 이제 일이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개인 방송의 현실입니다. 개인 방송이 정말 정부에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출소를 한 다음에 개인 방송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있었던 수감 생활의 무슨 영웅담 같은 것들을 방송 머티리얼로 삼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지금 이 하 씨도 역시 비슷한 경로입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방송에서 지금 사실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리를 빚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특히 이제 뭐 지금 이 개인 방송과 연관된 제재를 이런 식으로 허투루 해도 되는지 전 사실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한하경 씨의 그 심경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만나는 그 남자친구를 저는 너무 사랑했고요. 네, 많이 외로웠고, 네. 지금 딱 헤어진 지 1년 됐는데요. 네. 전 1년 동안 진짜 발을 피고 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아픈 과거, 그 아픈 과거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사실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사도 났고, 제가 다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후반부에는 감정이 격해졌는지 본인도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뭐 선글라스를 짙은 색을 끼고 있어서 어떻게 뭐 눈물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아나운서 앞선 그 쭉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뭐 경제적으로도 뒷바라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18년 1월에 당시 그 친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네. 가고 싶다고 해서 이 어학연수 비용까지 본인이 냈고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마사지를 받는 비용까지도 본인이 냈다. 그리고 동거를 할 때 월세 비용을 거의 다 내가 냈다. 나도 공사당한 게 맞다라면서 또 울먹였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어쨌든 경제적 지원을 했던 건 당시에는 본인도 밝혔지만 좋아하는 감정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최준명 교수님? 그렇게 봐야 되겠죠. 좋아하지 않으면 뭐하러 경제적 지원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한하경 씨가 그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어쨌든 인터넷 방송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렇죠. 거고. 이렇게 다 공개가 된 상태에서 그 남성이 무슨 일을 했다까지 얘기했어요. 아하. 근데 그 얘기가 일반적으로 그 남성 입장에서는 밝히기를 별로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호스트바에서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하. 호스트바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여성들을 대상으로 남성이 접대를 하는 그런 네네. 유흥업소를 호스트바라고 부르잖아요. 네. 거기서 일했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공사당했다 이런 얘기인데 은어로 표현하면 공사당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네. 여성이나 남성이나 접대를 하시는 분들이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가장을 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런 행태를 우리가 은어로 공사당했다 이렇게 그래요. 표현을 해요. 근데 네.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결국 이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남성에게 본인이 당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걸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지금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법원의 네. 판결문만 보면 네.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상대 남성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대체 그분은 반론권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이런 형태의 일을 했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건 상당히 부적절하다. 네.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 재판부가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아하.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대를 잘못된 예를 들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저렇게 네. 공개된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칫 한하경 씨의 얘기만 듣고 보면 최단비 변호사님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 판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하경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이제 본인이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남자친구를 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동영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고소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오히려 허위로 자신을 고소해서 본인도 맞고소를 하게 됐고 그 맞고소에 대한 대질신문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한 번도 남자친구를 때린 적이 없고 목을 조른 적도 없다. 네. 오히려 남자친구로부터 본인이 맞았고 네. 그것에 대한 영상도 본인은 가지고 있는데 네.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이걸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 영상이 있으면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서 대지신문할 때 공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수폭행, 특수협박, 명예훼손으로 심지어 집행유예지만 징역형이 나왔단 말이죠. 유죄라는 거잖아요. 유죄라는 거죠. 네. 그러면 폭행에 대한 증거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글쎄요, 뭐 진짜 억울하다면 한하경 씨가 앞으로 항소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사건도 글쎄 어떤 파장을 낳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우 정원중 씨 하면은 혹시 여러분 그 사람 그분 혹시 얼굴이 떠오르실까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금 곤란하고 지금 궁지에 몰린 그런 지경이 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박성배 변호사님께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20일 오후 7시 32분경에 양평군 한 마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배우 정원중 씨가 BMW 승용차를 운전해서 마트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고요. 17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칩니다.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17세 오토바이 운전자였는데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우, 세상에. 지금 대략적인 그 위치를 저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구성한 도로인데 지금 보세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금 저곳이 그러면 신호등이 없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교차로는 아닌가 봐요. 예, 교차로는 아니고요. 이제 왕복 직선 차로인데 신호등이 없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마트가 왼쪽에 있었던 거죠. 지금 이 화면상 왼쪽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중 씨가 이 마트에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좌회전이 가능했는지 네.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좌회전으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12시 방향에서 오던 오토바이랑 부딪히게 된 거죠. 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 도로가 저희가 상황을 좀 알아봤더니 신호등이 없대요. 신호등이 없고 비보호 좌회전. 당연히 신호가 없으니까 이제 비보호였겠죠. 비보호 좌회전으로 일단은 신호 위반 상태, 신호는 없는 상태니까 신호 위반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지금 일단은 상황은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는 걸. 왜냐하면 그때가 저녁 오후 7시 32분쯤입니다. 22일 날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정원중 씨가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혹시 본인은 기억하고 있나요? 김기혁 아나운서. 혹시 그때 상황을 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게 있습니까? 예,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5m 정도 움직였는데 바로 앞에 오토바이가 달려왔다. 서로 보이지도 않았고 피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오토바이도 앞차 때문에 우리 차를 못 본 것 같았다. 서로에게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서로 보이지도 않았고 피하기도 어려운 거죠. 아니 그러면 일단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김기혁 아나운서. 혹시 음주나 그런 상태였던 거는 경찰이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 조사했습니다. 뭐 신호 위반도 아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 정원중 씨는 일단 그런 상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 즉 유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유족 입장은 좀 다릅니다. 유족 입장은 과실이 정원중 씨에게 있다라는 이제 이 취지인데요. 불법 유턴으로 벌어진 사고다. 즉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불법 유턴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정원중 씨한테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가 나고 인명사고잖아요. 사망을 했는데 정원중 씨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다. 네. 심지어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 혹시 그 장소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그래요? 일단 그러면 두 분의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지금 보세요. 중앙에 저렇게 끊겨 있어요. 저곳에서는 그러면 유턴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들 보실 때는. 중앙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좌회전이나 유턴도 가능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아니고 신호 위반도 아니고 중앙선 침범도 아니기 때문에 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경찰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노란색 중앙선이 쭉 실선으로 이어져 있으면 유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죠.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점선처럼 중간에
실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 끊겨 있는 선입니다. 그런 곳에서 왕복 2차로인 곳에서 저렇게 비보 좌회전을 하다가 12시 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됐는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만 오토바이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끝내 숨을 거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유족 측은 불법 유턴으로 인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 가지실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 정원중 씨 차에 블랙박스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자체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유무는 금방 확인할 수 있고 혹여라도 사고가 발생하고 조사를 받기 전에 블랙박스를 떼낸다고 하더라도 네. 블랙박스는 제거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요. 혹시나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에도 사고 경위는 충분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충격 부위와 사고 정도, 현장 흔적을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경위 재현 감정을 합니다. 네. 감정을 하게 되면 두 차량의 움직임, 속도, 충격 부위, 이후 정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런 얘기 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 피해자 얘기는 안 하고 정원중 씨 얘기만 하냐, 이제 그럴 텐데,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짚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일단 사고를 낸 가해자인 정원중 씨도 최전봉 교수님. 예. 사실, 언론에 현재 지금 심경이 지금 편치는 않잖아요. 지금 사람을 지금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원준 씨가 네.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죽고 싶은 심정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유명인이고 알려진 분이잖아요. 네. 근데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맞아요. 지금 상대가 고등학생이에요. 그것도 네. 또.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사망한 생이가 100번 잘못했고 이제 본인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 평생 마음의 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대중분들에게도 무슨 낯짝으로 앞에 서야 할지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좀 충돌되는 부분은 아까 손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일단 이게 유족은 또 안 찾아왔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정은주 씨가 정말 찾아가신 건지 안 찾아가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찾아갔다면 빨리 찾아뵙고 네. 저는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든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린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 입장이 되면 그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정은주 씨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최단비 변호사님 장례식장에 이제 정원중 씨가 가지 않은 건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가족들은 정원중 씨가 얼굴을 한 번도 비추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네. 그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원중 씨 측은 사고 직후에 응급실을 갔었는데 아마 가족들이 너무 정황이 없어서 본인을 못 본 것 같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안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원중 씨의 입장에서도 오늘이 발인이라서 휴식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내일 찾아뵈려고 한다라고 이제 언급한 것을 보면 응급실에는 찾아갔지만 장례식장에 안 갔다는 게 정원중 씨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해를 풀려면요, 어쨌든 찾아뵈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책임지고 김계관 아나운서 출연 중인 드라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이 정원중 씨 워낙 많이 아실 거예요.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서 다수 또 출연했고 지금까지도 또 활약을 해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작을 말씀을 드리면 겨울연가, 강남 엄마 따라잡기, 즐거운 나의 집, 논스톱 3 이런 것들이 있고 영화도 최근에 개봉한 힘을 내요 미스터리 예, 여기에도 또 출연을 했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출연 중인 게 이제 K본부의 드라마 있잖아요. 예, 주말극. 예. 거기에서는 이제 하차 의사를 하차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네. 예전에 배우 박혜민 씨, 뮤지컬 배우 박혜민 씨 남편의 음주 사고로 무고한 이 동료, 후배 분들이 숨을 거뒀잖아요. 그때도, 오히려 박혜민 씨는 당사자가 아닌데도 자숙하는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정원중 씨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수정 교수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족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말끔히
해소하고 또 정말 무릎 꿇고 본인의 말처럼 100번, 1000번 빌 일이라면 찾아뵙고 용서를 구해야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하죠. 이제 피해자의 부모님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부모이다 보니까 네.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들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는 정원준 씨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사법적으로 책임을 뭐 묻든 안 묻든 그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요. 내가 당신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일을 저질렀으니 사죄한다고 싹싹 빌고 뭐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떻게든 회복에 가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지는 그런 종류의 노력은 얼마든지 현재로서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앞길이 창창했던 이 고등학생 17살입니다. 정말 인생의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때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 피해 부모들을 생각하셔가지고요. 진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장례가 장례 때는 못 찾아뵀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찾아뵈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게 앞으로의 정원중 씨의 생활을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피해 사망한 고등학생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이 위태위태하다는 걸 짚은 게 뉴스파이터가 엊그제 같은데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서울 하계동의 한 대학병원에 50대 남성이 이 병원에 진입을 합니다. 마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온 환자처럼 이곳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40대 정형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진료실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환자였기 때문에 그냥 찾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 40대 의사는 다른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갑자기 챙겨온 흉기를 꺼내들기 아이고. 시작합니다. 어허. 그리고는 이 40대 정형외과 의사에게 휘두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의사는 이 흉기를 막기 위해서 저항을 하다가 또 손을 좀 심각하게 아이고. 다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주변에는 이제 또 보안 요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 이 남성이 막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행범으로 경찰이 현행범이 현장에 제압은 됐습니다만 최준봉 교수님 네. 그 흉기 공격을 당한 의사의 지금 상태가 지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5분간 대치를 했어요. 5분간. 어허. 그러니까 보안 요원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5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5분간 병실 안에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 그러니까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피의자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으니 다행히 의사가 왼손으로 그 사람 손을 잡았대요. 아유. 그런데 흉기를 휘두르다 보니까 그게 본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에 가까운 부상을 입었답니다. 세상에. 절단에 가까운 부상을 입어서 본인 그 병원에서는 본인만 의사를 할 수, 그러니까 그 수술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의료진 석고 기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도 말리다가 팔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5분 그 상간에 그 진료실 안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2명이 피해를 당한 그런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석고 기사, 그러니까 저 의사분이 정형외과다 보니까 이 부상당했을 때 석고 이렇게 대주는 그 석고 기사님도 지금 부상을 당했다 이건데 경찰의 얘기와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진료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병원에서 지금 수술 중에 계신데 손을 많이 다쳤어요. 칼을 잡는 바람에. 인대 수술을 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원래 손 수술을 하시는 교수님인데 손을 다치신 거지. 병원에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건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그 최근에 있었던 이 대형 종합병원에서의 그 끔찍한 사건을 다시금 떠올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다른 환자가 진찰을 받고 있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안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과 석고기사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다치신 거고 네. 사실은 보안요원이 제지를 5분 만에 해서 다행이지 저 진료 시간이면은 진료 보고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밖에서 대기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깥에 복도만 나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한번 병원에서 큰일이 있고 나서 병원에서의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네. 몸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던 상황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대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병원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난동을 부린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은 과거 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 2014년에 해당 의사로부터 왼손 손바닥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요. 아이고. 장애 진단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급기야 2016년에는 이 남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7일에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되고요.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아이고. 드러났습니다. 아니, 본인 딴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해결할 건 정말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문제는 짚어봐야 돼요. 혹시 이수정 교수님, 병원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 무방비 상태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네, 무방비 상태죠. 뭐 환자를 골라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그냥 오픈돼 있는 문을 통해 가지고 사실 진료 시간대에 들어오는 걸 막기는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네.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기껏해야 처벌 수위를 높이고 보안 직원 몇 명 늘리는 것뿐이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그 진료 시간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이 이제 가해자가 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손바닥을 골절을 당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장애 진단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생 동안 이제 뭐 그러면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수급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의사가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거기에 앙심을 품고 지금 이런 종류의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지 만약에 그랬다면 2014년도에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지금 자그마치 5년 사이에 이 환자가 이 의사를 대상으로 단순히 손해배상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괴롭히는 시도, 협박의 시도를 했을 텐데 그랬겠네. 이게 왜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이 의사는 틀림없이 그 사람의 위험을 인지했을 텐데도 네. 경찰의 개입을 해서 신변 안전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시도를 안 했을지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게 좀 아쉽고요. 네. 만약에 이런 이제 그야말로 이유 없이 의료진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면 병원은 그 구성원들을 보호를 해야 될 책무는 없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 듭니다. 네. 뭔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기에는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그랬을 생각도 겁니다. 들어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병원 측에서는 대책은 허술한 면이 없었는가도 짚어봐야 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 사람의 범죄는 상당히 죄질이 중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살인 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정유일과 의사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 석고 기사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인데 네. 특히 살인 미수죄가 적용된 이유는 애초에 진료를 받을 생각 없이 왔고 아하.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네. 향후 재판 진행 경고와 양형 요소에 따라 징역 3년에서 6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네. 앞서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고 임세원 교수의 희생으로 어렵게 만든 법, 임세원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근원적인 이 처방은 안 돼요. 최준봉 교수님, 사실 뭐 병원이 대형 병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작은 뭐 중소병원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만을 품은 환자들이 충분히 상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지금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 처벌은 강화했지만 그 처벌 강화한 것을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네. 유시정 교수님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온갖 많은 위험 요소에 의사들이 노출돼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촘촘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만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른 분들, 거기에 진료로 보러 오신 다른 환자분들의 안전까지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병원들도요, 비용의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더 큰일 나면 어쩔 뻔할 거예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어쩔 뻔하면 그때 가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정말로 차제예요. 병원 내부에서도 이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